안녕하세요 친구. 이번 영상에서는 UE5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3D 씬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영상 요약은 이렇습니다. 먼저 3ds max에서 파일을 준비하고 UO로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조명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장면의 조명 품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재료를 생성하고 이를 각 객체에 적용하여 장면의 생생한 디테일을 만드는 방법도 배웁니다. 특히 영상에서는 주변 랜드스케이프 지형을 구축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푸른 잔디, 키 큰 나무, 나뭇가지 등 자연적인 디테일이 추가되어 풍경이 풍부하고 생동감 넘칩니다. 좋은 성능을 보장하면서 최고의 이미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네니트, 텍스처 스트리밍 풀 오버 및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 대해 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는 인상적이고 전문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시퀀서와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3D 장면에서 이미지와 비디오를 내보내고 이를 완전한 비디오로 결합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 영상이 제공하는 놀라운 기술을 탐구하고 배우고 적용해 봅시다. 시작하자. 3ds max 파일을 UO로 가져오기. 먼저 에버모션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이 무료 3ds max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3ds max 파일을 엽니다. 이제 파일의 객체가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언그룹 명령을 실행하여 분리해 보겠습니다. 완료되면 파일이 두 그룹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집의 일반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두 번째 그룹은 내부를 포함합니다.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려면 두 개의 별도 레이어로 분리해야 합니다. 하우스 스트럭처라는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퍼니처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 레이어에 객체를 추가합니다. 먼저 가구 오브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그룹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의자 등의 물건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꽃병은 붙어 있지 않아요. 다시 첨부해 주세요. 오류가 나는 꽃병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내부 객체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므로 해당 객체의 터보 스무스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부 객체는 일시적으로 괜찮습니다. 이제 집 전체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섹션은 여전히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언그룹 명령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모든 편집이 완료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모두 숨기기 해제를 선택한 다음 동기화를 선택하여 모두 동기화합니다. 다음으로 UE5에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을 선택하면 데이터 스미스 기능이 사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스미스를 활성화하려면 플러그인 섹션으로 이동하여 활성화하세요. 데이터 스미스가 활성화되면 3ds 맥스 파일 임포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링크 가져오기 파일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형상, 재료 및 텍스처를 가져오도록 선택. 가져온 후에는 프로젝트의 일부 요소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면의 바닥 개체를 제거하겠습니다. 더 나은 시야를 위해 디테일 라이팅 모드로 변경하세요. 빛이 실내에서 빛날 수 있도록 이 유리 패널을 숨길게요. 다만 집 내부가 좀 어둡다는 걸 느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동 노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의 눈이 빛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콘텐츠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3ds 맥스 파일을 가져온 후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벽과 천장이 측면이 반전되어 관통되고 있다. 소파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벽과 바닥의 일부가 겹쳐서 겹침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가구가 바닥에서 휘어져 부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3ds max로 돌아가서 편집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벽과 천장이 뒤집힌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해당 얼굴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플립 노멀을 선택하십시오. 소파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복된 바닥을 수정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바닥 부분을 선택하세요. 높이를 1mm 줄입니다. 가구가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는 문제는 바닥과 가구만 남기고 이물질을 숨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파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이동하세요. 나머지 가구에도 똑같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모두 숨기기 해제를 선택한 다음 동기화를 클릭하세요. 결과를 확인하려면 U5로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버그 수정. 그러나 작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백이 표시됩니다. 외벽은 얇은 평면이므로 안에서 보면 투명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면 모드를 활성화하여 양면 소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는 우리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3ds 맥스 파일에서 U5로 데이터 전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환경 조명을 설정하겠습니다. 장면에 대한 조명 설정. 먼저 처음부터 조명 설정을 시작하려면 아웃라이너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액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루멘 조명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루멘 조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프로젝트 설정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렌더링을 선택하세요. 기본적으로 루멘 조명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장면의 조명을 설정하려면 태양하늘을 뷰포트에 끌어다 놓습니다. 태양하늘은 채광창,
방향성 조명, 하늘 대기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당분간은 기본값을 유지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장면의 아래쪽 절반이 현재 검은색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익스포넨셜 포그를 드래그 앤 드롭하세요. 이는 해당 지역의 배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수 안개는 3D 장면에서 안개 효과를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되지만 현재 장면에서는 이 효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거리를 가장 높은 설정으로 조정했습니다. 안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카메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조명을 조정하고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인피니트 익스텐트, 언바운드 옵션을 활성화하여 전체 장면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세 벡터를 공통 폴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로써 이 장면의 조명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 라이트의 회색 소재 적용. 현재 3ds max에서 가져온 액터에는 V-Ray에서 UV5로의 자동 변환 머티리얼이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질은 실제로 최적이 아니므로 빛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조명 및 이미징 테스트 목적으로 UE5에서 기본 머티리얼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매티리얼을 선택하여 새 재질을 만듭니다. 이름을 붙이다. 그런 다음 이 재질에 대한 매티리얼 에디터 패널을 엽니다. 상수를 생성하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과 함께 1 키를 사용하십시오. 이 상수의 값을 0.5로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베이스 컬러에 연결합니다. 양면 모드 활성화. 마지막으로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이 재질을 할당하려면 3ds max에서 가져온 모든 액터를 선택하세요. 새로 생성된 재질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내가 하는 방법을 따라 적용하십시오. 이로써 조명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재료 할당이 완료되었습니다. 향상된 조명 및 이미지 품질. 이 섹션은 매우 중요하며 이미지 품질을 결정하는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영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는 필름을 조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슬로프 값은 1로 설정되고 톤은 0.2가 됩니다. 이는 대비를 줄여 이미지를 더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스카이. 채광창을 사용하면 기본 설정을 유지하겠습니다. 방향 조명의 경우 강도 값은 10으로 설정됩니다. 조명 방향을 편집하려면 태양 하늘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매개 변수를 조정하세요. 노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노출을 찾아보세요. 자동 노출 설정을 유지하면 밝기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노출을 늘리거나 줄여 이미지의 밝기와 어두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노출 보정값을 1.5로 설정하겠습니다. 광선 추적. 조명의 품질과 정확성을 높이려면 광선 추적을 켜십시오. 프로젝트 열기 설정으로 렌더링 탭을 선택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하드웨어 레이 트레이싱이 표시됩니다.
이 옵션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유리 물체를 숨기자. 완료되면 렌더링 탭을 다시 열고 루멘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사용 섹션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이는 GPU가 이를 지원하는 경우 광선 추적이 활성화되어 더 좋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변경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루멘 장면. 스크린샷을 찍어 이 섹션의 단계를 수행하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세요. 카메라 위치를 먼저 표시하려면 북마크로 이동하여 북마크 설정을 선택한 다음 북마크 0을 선택하세요. 0 키를 누르면 뷰포트가 저장한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이 위치에서 스크린샷을 찍으세요. 루멘 조명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려면 루멘 씬 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활성화되면 일부 객체가 검은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루멘 시스템이 해당 객체를 인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원인 1. 루멘에서 재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루멘은 사용 중인 일부 재료, 테이블 위의 가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검은색 객체를 선택한 다음 컨트롤 플러스 2를 누르세요. 표시되는 패널에서 객체에 할당된 재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한 후 검은색이 사라지면 재료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섹션에서 재료를 다시 조정하면 해결됩니다. 참고로 원본 재질로 돌아가려면 컨트롤 플러스 Z를 눌러야 합니다. 재질 제작에 대한 다음 섹션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 객체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일부 객체는 재료를 제거한 후에도 크기가 너무 작아서 여전히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루멘에서 무시됩니다. 이 모래그릇과 같은 물체의 경우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면 루멘이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크기를 변경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이 오류를 수락하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객체의 복잡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닥이나 벽과 같은 객체는 실내 장면의 조명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소재 관련 오류를 확인하세요. 오류가 수정되지 않으면 3ds Max 소프트웨어로 돌아가십시오. 루멘을 사용하면 일부 물체가 너무 복잡해서 루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한 객체를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위해 U5로 돌아가면 벽과 바닥이 고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벽의 바깥쪽은 여전히 검은색이다. 따라서 3ds Max로 돌아가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벽도 고쳤습니다.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시려면 0을 누르고 스크린샷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전후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더 정확하게 계산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루멘 설치.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루멘 섹션을 찾습니다. 조명 품질을 높이려면 나와 동일한 매개 변수를 설정하면 됩니다. 루멘 설정 전후 비교 이미지입니다. 재료
브릿지에서 재료 가져오기. 현재 프로젝트의 액터들은 V-Ray에서 UEO로 자동 변환되는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세 조정하기 위해 메가스칸의 상위 재질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퀵셀 브릿지 창을 열고 재료 가져오기를 진행하세요. 가져오기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재료를 엽니다. 이 재질은 상위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위 자료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자료를 편집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나무 바닥용 재료 편집. 원본 자료를 다시 가져오려면 재설정을 누르세요. 소재 세부 정보 패널 열기. 이 머티리얼에 사용되는 텍스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상위 재질을 변경하세요. 각 텍스처를 올바른 위치로 끌어다 놓습니다. 이에 따라 매개 변수를 조정합니다. 나무 바닥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는 배우의 경우 재질을 재설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목재 재료에도 똑같이 하세요. 이 두 꽃병으로 같은 재료를 만드세요. 퀵셀 브릿지의 자료 사용. 우리는 퀵셀 브릿지의 일부 자료를 이 프로젝트에 적용할 것입니다. 이 5가지 재료를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가져온 5개의 재료가 있습니다. 나머지 개체에 할당하겠습니다.
유리 소재. 프로젝트에 스타터 컨텐트 폴더를 추가합니다. 이 폴더에서는 이 상위 재질을 사용하여 유리 재질을 만듭니다. 유리 물체 디스플레이. 유리 객체의 원본 재질을 복원하고 편집 패널을 엽니다. 상위 재질 변경. 그리고 그에 따라 매개 변수를 조정하세요. 풍경. 이 부분에서는 집 주변에 지형을 만들고 재료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드 패널에서 가로를 선택하여 가로 모드로 전환하세요. 여기서 풍경의 크기와 세부 사항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매개 변수를 조정한 다음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풍경을 만듭니다. 풍경이 있으면 도구를 사용하여 풍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형을 완성한 후 선택 모드로 돌아갑니다. Z축에서 지형의 좌표를 0으로 설정합니다. 지형의 검은 점이 몇 개 보일 것입니다. 이는 LOD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LOD 0 화면 크기 값을 가장 낮게 설정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지형의 재료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잔디 재료를 찾아 가져오기. 그런 다음 조경 재료로 이동하여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따라 재질의 매개 변수를 편집합니다. 더 많은 잔디. 이 튜토리얼에서는 지형에 대한 잔디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먼저 에픽 게임으로 이동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이 자산 세트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이 잔디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만들기 위해 폴리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또 다른 도구인 절차적 폴리지, 프로스티얼 폴리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도구는 제초 과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를 사용하려면 에디터 개인 설정을 열고 프로시저럴 폴리지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이 접근 방식에서는 정적 메시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폴리지 폴더에 있는 자산을 사용하겠습니다. 절차적 폴리지 스포너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요소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 프로시듀얼 폴리지 스포너를 뷰포트에 끌어다 놓습니다. 원점으로 설정하고 크기를 50배 확대합니다. 제시뮬레이트를 클릭하여 잔디 레이어를 만듭니다. 표시되는 잔디가 너무 희박하다고 생각되면 그에 따라 매개 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편집한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네니트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한 가지 문제는 잔디가 집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시듀얼 폴리지 블로킹 볼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블록은 잔디의 성장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블록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PFS 액터를 선택하고 제시뮬레이트를 클릭합니다.
이 자산을 사용하여 새로운 잔디 레이어를 생성하겠습니다. 구현 방법은 이전 잔디 레이어와 동일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정한 매개 변수입니다. 또한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네니트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잔디 작업이 끝났습니다. 나무 추가.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집 주변에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하려면 에픽게임으로 이동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이 트리 자산을 다운로드하세요. 로드가 완료되면 이 자산을 사용하여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는 과정은 풀을 심는 과정과 매우 비슷하지만 풀보다 흩어져 있는 나무를 더 많이 심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참조용으로 제가 사용자 정의한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개의 나무 자산에 대해 네니트 모드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리 자산에는 이미 네니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이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디어 집 주변에 나무 심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점 추가. 이 섹션에서는 풍경을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자산을 프로젝트로 가져옵니다. 이것은 방금 가져온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가져와서 적절하게 랜드스케이프에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산에 대해 네니트 모드를 활성화하면 성능이 최적화됩니다. 투명도.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반투명도 구성을 맞춤화하겠습니다. 반투명도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광선 추적 모드를 선택하세요. 아래에 맥스를 입력하세요. 굴절 광선 값은 2입니다. 또한 햇빛이 이 유리를 통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유리 패널의 모재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캐스트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즈 옵션을 선택 취소하세요. 그래서 빛이 유리를 통과할 수 있었죠. 나나이트. 네니트는 그래픽 성능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개체에 대해 네니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나나이트는 유리 재질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 재질을 사용한 물체를 제거하십시오.
활성화된 네니트가 있는 일부 객체에서는 그림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솔루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방향성 조명의 캐스트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즈를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방향광을 선택합니다. 캐스트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즈에서 디세이블드를 선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그림자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캐스트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즈에 대해 활성화를 유지하려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값 0으로 입력하십시오. 그러나 프로젝트를 닫았다가 다시 열 때마다 이 값은 1로 재설정됩니다. 프로젝트를 열 때마다 값이 항상 0인지 확인하려면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세요. config 폴더로 이동하여 difoengine.ini 파일을 엽니다. 나처럼 올바른 위치에 명령줄을 삽입하세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면 값이 0으로 고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객체에서 여전히 그림자 오류가 감지되면 다음과 같은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객체를 선택하고 Ctrl 플러스 2를 누릅니다. 대체 상대 오류를 값 0으로 조정합니다.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변경사항 적용을 클릭하세요. 위와 같이 함으로써 네니트로 성능을 최적화하고 섀도우 오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구름. 이번 편에서는 하늘에 생생한 구름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발류메트릭 클라우드를 찾아 데스크탑으로 드래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매개 변수를 맞춤 설정할 수 있지만 기본값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더 세부적으로 조정하려면 자료를 열고 원하는 대로 조정하세요. 또한 선스카이에서 스카이 앰모스피어를 선택하십시오. 하늘의 색상을 조정하여 더욱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텍스처 스트리밍 풀 오버. 이번 섹션에서는 텍스처 스트리밍 풀 오버,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텍스처 스트리밍 풀 오버는 언리얼 엔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메시지로 시스템이 할당된 예산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텍스처 스트리밍에 요청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프로젝트의 텍스처 크기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편집하려는 텍스처로 이동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자산 작업을 선택한 다음 속성 매트릭스를 통한 대량 편집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목록의 모든 텍스처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최대 텍스처 크기를 1024로 설정합니다. 즉, 각 텍스처에 허용되는 최대 크기는 1024입니다. 그러나 이 값은 텍스처를 덜 자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048년에 적응하겠습니다. 다른 폴더의 텍스처에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텍스처를 최적화한 후에도 여전히 메모리 문제가 있는 경우 텍스처 스트리밍 풀의 크기를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크기를 확인하려면 콘솔에서 이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해당 명령을 사용하고 새 값을 사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류를 성공적으로 수정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은 최종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색상, 조명, 선명도 및 기타 여러 요소를 미세 조정하여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컬러 그레이딩 섹션에서는 온도, 섹션에서 온도에 따라 색상을 맞춤 설정하여 따뜻하거나 차가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채도를 조정하여 색상 채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대비를 변경하면 이미지의 밝은 레벨과 어두운 레벨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므로 선호도에 따라 쉽게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본 설정을 유지하고 더 이상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시퀀서 및 카메라. 시퀀서는 푸티지, 효과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언리얼의 다재다능한 시공간 편집 툴입니다. 레벨 시퀀스 생성. 레벨 시퀀스를 생성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시네마틱으로 이동하여 새 레벨 시퀀스를 선택하세요. 시퀀서에 카메라 추가. 시퀀서에서 새 카메라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새로운 카메라가 레벨에 나타나고 시퀀서에도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영상 요구사항에 맞게 카메라 매개 변수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초점 거리 값을 35에서 15로 설정하여 시야각을 넓힙니다. 키프레임 및 애니메이션. 카메라를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정의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시작점에 배치. 그리고 트랜스폼 섹션에 키프레임을 추가하세요. 10초짜리 영상을 30fps로 만들 예정이라 300 디지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를 끝점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섹션에 키프레임을 추가하세요. 타임 에디터를 재생하면 카메라가 시작점에서 종료점으로 이동합니다. 시퀀스마다 빛의 방향을 다르게 조정하고 싶기 때문에 태양하늘의 솔라 타임 매개 변수를 시퀀스에 추가하겠습니다. 전체 타임라인에서 하나의 태양광 시간 값만 사용하므로 키프레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광 시간을 맞춤 설정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막대를 드래그하여 300프레임으로 확장합니다. 그리하여 10초짜리 영상으로 시퀀스를 완성했습니다. 새 시퀀스를 초기화하려면 컨트롤 플러스 D를 사용하여 현재 시퀀스를 복사하면 됩니다. 새로 생성된 시퀀스를 엽니다. 시내 카메라 배우를 표시하려면 선택하세요. 두 개의 오래된 키프레임을 제거했습니다. 다음으로 새 비디오를 만들려면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새 키프레임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새 비디오의 조명 방향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끝낸 시퀀스가 있습니다.
표현. 먼저 동영상 렌더링 대기열을 열려면 시퀀스 표시줄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해야 합니다. 무비 렌더 큐가 나타나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출력 섹션에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해상도를 4K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FPS를 30으로 설정해주세요. 완료되면 이 설정을 저장하세요. 그리고 수락을 선택하세요. 나머지 시퀀스를 모두 무비 렌더 큐로 드래그합니다. 마지막으로 렌더 로컬을 누르고 렌더링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렌더링이 완료된 후 출력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컴퓨터는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데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미지 시퀀스 편집기.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여 렌더링된 이미지를 비디오로 결합하겠습니다. 물론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퀀스의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합니다. 위의 단계를 따르면 비디오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순서 설정으로 이동하여 비디오 매개 변수를 조정합니다. 다른 이미지 시퀀스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완료되면 프리미어 프로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안사항이 있으면 동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